한국환경교육학회 30주년 맞아서 국제학술 심포지엄에 오신 미국, 대만, 브라질, 일본에서 오신 전문가들이자 좋은 동료분들을 모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멀리 한국에서 오신 여러분들도 아주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다른 나라에서 하는 여러 논의들을 배울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고요. 제가 종종 그 학부 대학생들하고 강의할 때 브라질의 치쿠 멘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지금도 브라질에서 그런 일들이 있던 것에 대해서 환경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또 동료로서 아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환경교육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브라질과 대만과 미국과 일본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어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침 저는 오면서부터 시간 맞춰놨고 30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동시에 멀리서 오신 분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마친 이후에 식사나 내일을 같이 좀 더 교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발표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말로 발표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오신 분들께는 죄송한데요. 대신에 그 발표 슬라이드는 영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중간중간마다 한글 자료로는 몇 페이지에 해당되어 있는 건지가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4개 나라가 갖고 있는 환경교육의 그 정책들에 대한 비교와 함께 우리가 함께 어떻게 환경교육을 더 나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 발표는 먼저 협력을 위한 배경으로서 우리나라 환경교육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한국환경교육학회가 그동안 국제협력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최근 미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하는 환경교육 파트너십인 GEPP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발표에 좀 더 집중이 되는 부분들은 뒷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정책, 환경교육 정책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통해서 우리가 환경교육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4장, 5장에 있는 논의들의 4가지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진정한 협력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환경교육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첫 번째 발표자인 이재용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주 짧게 소개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사실 1980년대부터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으로 시작했던 환경교육은 이 자리에 계시는 교사, 또 사회환경교육자, 그리고 연구자, 또 앞으로 그런 분야로 진출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30년 동안의 환경교육의 역사였고 초기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해교육과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연학습에서 시작하였으나 이후에는 최근에는 기후변화 교육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 등을 포함하면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교육학회는 1989년도에 세워졌었는데요. 대개 모든 학회들이 그러하듯이 어떤 한 학문 분야가 생길 때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실천과 연구를 교류하고 그리고 더 나은 실천과 연구를 위해서 학회를 만들고 학술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던 30년간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1990년대에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환경 과목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환경교육진흥법을 만들었었고요. 1910년도부터는 이러한 제도화된 환경교육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교육종합계획, 국가, 지역 기초학 수준에서의 환경교육센터, 국가환경교육과정, 환경교육 조례 등과 관련된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우리나라 환경교육 정책상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환경교육 분야에서 활동과 제 연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초청된 5개 나라의 환경교육 관련된 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순서는 먼저 나와 있는 순서대로 되었는데요. 미국, 브라질, 일본, 우리나라, 대만이 환경교육법을 이러한 순서로 만들었고요. 현재 필리핀과 콜롬비아도 환경교육법을 갖고 있고, 최근 2, 3년 전에 아르메니아 공화국에서도 환경교육법을 만들었습니다. 아르메니아어를 아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으실 건데요. 아르메니아어를 러시아어로 번역하시고 다시 영어로 번역하시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환경교육학회가 국제협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는데요. 특히 이 자리에 오신 일본 환경교육학회 분들과 대만 환경교육학회 분들과는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좋은 친구로 지내왔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과 2019년에는 일본 환경교육학회의 도움을 받아서 아시아 환경교육에 대한 특별호를 만들기도 했고요. 한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한중일 환경교육 협력 네트워크에서 통해서 일본의 환경교육을 우리가 참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의 환경교육에 대한 공동체임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이 표현,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말을 쓰는 것들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알고 있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여러 분 계실 건데요. 학부생, 대학원생 있는데 되게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곳곳에서 다른 분야에서 다른 대학에서 오신 환경교육자들이 굉장히 반갑고, 심지어는 외국에 갔었을 때 어느 나라의 환경교육자여도 항상 동료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일종의 말하는 커뮤니티라는 생각인데요. 최근의 연구 중에서는 환경교육이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서 지식 기반한 환경교육자들이 서로의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어떠한 인식 공동체의 가능성들이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0년 동안 역사를 통해서 환경교육학회는 참 많은 나라에서 환경교육의 역사와 실천과 제도를 배워왔습니다. 꼭 앞에서 말한 한중일 환경교육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유럽과의 교류를 가능하게 했던 Environment and INSEE라는 프로젝트나 아니면 한중일 환경교육 교류회 등과 관련된 다양하게 제가 소개하기 어려운 많은 프렌드십들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가 환경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공동의 커뮤니티라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요? 최근에 우리나라 환경부에 환경교육팀이 생겼고, 이 환경교육팀에서 환경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적극적인 노력들을 많이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연구로서 작년에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브라질, 영국, 독일, 호주의 환경교육을 연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환경교육 정책, 법, 학교 환경교육, 사회 환경교육, 환경교육 인증제 등을 연구하다가 참 많은 제도가 있구나, 참 많은 자료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들은 뭐냐 하면요, 그러한 대표적인 제도나 법이라기보다는 무엇이 그 나라가 그런 방식을 택하게 했는가, 어떤 환경교육에 대한 비전과 꿈으로 그런 방식을 택했는지에 대한 속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고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한국환경교육학회는 미국의 환경교육법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고요. 일본의 환경교육 인증제를 배우는데 주저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만의 환경교육 예산의 제도들을 너무나 부러워했고요. 브라질의 프레어리와 관련된 교육학적인 전통과 변혁적 환경교육의 오래된 역사들을 우리는 존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깊은, 더 진지한 협력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브라질과 미국과 일본과 대만이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속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한 채널 중에 하나로 글로벌 인바이러먼트 에듀케이션 파트너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모임에 겨우 한두 번밖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기보다는 여러분들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하면요,
미국 환경청과 대만 환경청이 2014년에 모여서 환경협력과 관련돼서 정말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뭐니 해도 환경교육이지 라고 결정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네트워크나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실천적인 장점과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교육의 노력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주제들을 쭉 찾고요. 그 안에서 교사 연수, 그리고 또 환경교육에 대한 기준을 세계화하고 연구와 평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EPA가 미국 환경부가 성이 이야기했던 그런 논의들을 쭉 담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것들은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 수준의 환경교육법이나 환경교육 정책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고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담았을 때 그것이 글로벌 인바이러먼트 에듀케이션 파트너십의 첫 번째 정책 연구 시리즈로 여기 나와 있는 아르메니아, 아까 말했던 제가 그 나라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언어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환경교육법을 만들었고요. 브라질과 일본과 우리나라와 대만과 미국의 환경교육법을 비교하는 이러한 종류의 정책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글로벌 GEP가 갖고 있는 이러한 많은 주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회환경교육자들은 학교 환경교육은 환경교육의 제도는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그 주제들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환경교육이라는 꾸물을 통해서 모인 하나의 인식 공동체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는 우리가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랑 교류해야 되겠다라는 범위의 확산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환경교육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싶은 협력을 진지하고 깊고 더 가깝게 만들고 싶은 저와 여러분들의 꿈과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정책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나라 환경교육 정책을 잘 알고 계시고 외국에서 왔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나라 환경교육 정책들을 사실 어느 정도 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교육 정책을 하나하나 찍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환경교육 정책을 생각했을 때 저와 함께 고민해 볼 주제들을 몇 가지 나누고 그것이 우리 전 세계 환경교육계에서도 함께 논의할 만한 것인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퍼블릭 팔리시, 공공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법이나 제도뿐만 아니라 실천 계획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교육 정책, Environmental Education Policy일 때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논의는 좀 더 본격적으로 될 필요가 있고 오늘의 논의들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교육 정책과 관련돼서 연구했던 2018년에 나왔던 연구가 우리나라의 환경교육 제도화와 정책 실행과 관련된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 연구는 국가 수준에서 지역 수준에서 교육 정책으로서 아니면 환경 정책으로서 환경교육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대부분의 정책들은 우리나라 환경교육진흥법이 말하고 있는 학교와 사회, 종합환경교육에 관한 계획과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인증하는가, 환경교육센터를 어떻게 지정하는가와 관련된 논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논의들 하나각은 우리가 많이 심사숙고해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환경교육진흥법과 관련돼서 우리는 오랜 동안 환경교육 계획들을 Environmental Education Comprehensive Plan들을 국가 수준에서 지역 수준에서 만들었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그것들의 결과들을, 성과들을 보고하고 알릴 수 있겠는가, 그것을 확인하겠는가라는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이고요. 국가 수준에서, 지역 수준에서 좀 더 낮은 로컬 수준에서 환경교육센터를 만들어내는 시도들은 우리가 여전히 하고 있는 긴 여정 중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와 지역에서 어떤 역할들을 나누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국가환경교육에서 학교 환경교육을 정하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을 독립교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환경교육을 대만처럼 녹여놓을 것인지도 남아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독립환경교과를 갖고 있는 것을 특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해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이 환경교육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동시에 나누어진 과학과 수학에서 배우는 그 환경들을 결국에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꿔내고 더 나은 세상을 바꿔내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환경이라는 또 하나의 독립된 과목을 통해서 특별한 능력들을 길러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고민들과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학교 환경교육의 특징은 초등은 분산형으로 infused approach를 쓰고 중등은 하나의 과목이 아니라 과목을 쓴 환경 과목과 여러 과목에 분산하는 절충식 방식을 쓴다는 것들을 우리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논의들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면 대부분의 중등에서는 과목이 생기지 않고 시간이 생기지 않으면 환경을 특별하게 가르칠 가능성들이 없다는 건 우리나라와 일본과 대만과 같이 동아시아 학교 시스템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와 호주와 같은 나라들도 초등과 달리 중등이 교과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교사의 특징들이 있다는 연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의 특징은 그것이지 다른 나라는 환경과 관련된 독립과목이 있나? 아니면 대만은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지? 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왜 그 나라가 그러한 방식을 택했는지 그 과정에서 꿈꿔왔던 환경교육의 진지한 꿈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나라 환경교육이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크게 4가지 함께 논의할 주제들을 다루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교육의 제도화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곳에서 굉장한 큰 장점을 갖고 있었던 건 맞지만 환경교육이 갖고 있던 30년 동안의 다양한 전통, 곳곳에서 환경교육을 시행해왔던 그분들의 노력들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지에 대한 다양성의 문제와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환경교육의 질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일본에서도 대만에서도 심지어는 브라질에서도 교육부와 환경부가 어떻게 협력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는데 환경교육은 그 출발부터 교육정책으로서의 환경교육과 환경정책으로서의 환경교육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일본과 같이 지속가능 발전을 전 세계에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한 국가도 있는가 한편 지속가능 발전 참 좋은 것이긴 한데 우리는 우리가 해왔던 방식을 꾸준히 하는 나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학교와 사회 환경교육의 모습을 바꾸는 것들이지 유엔이나 국가의 정책 자체가 아니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환경교육의 정책의 어떤 순환적인 사이클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하나씩 간단하게 짚어보고 이 논의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 환경교육 지도자들을, 사회환경교육 지도자들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름을 지정이라고 바꿨습니다만 서티피케이트과 데지그네이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의미상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방식이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데 좋은 시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동안 해왔던 수없이 많은 다양한 환경교육의 프로그램과 30년 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까지 노력해서 500여 개 프로그램들을 지정했었는데 아직까지 지정되지 않았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도 사회환경지도사 3급도 아니고 2급도 아니고 1급은 전혀 아니지만 환경교육과 관련된 오랜 경험들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한 인증 시스템이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이 동아시아 국가에서 존재하고 미국, 브라질과 같은 국가에서는 자체적인 제도가 있지만 환경교육 법상으로서는 유지하지 않는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경교육 인정제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동아시아 국가가 갖는 사회 정치적인 맥락에서는 국가나 제도가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을 빌릴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질문들은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자체가 아니라 사회환경교육 지도자에 대한 제도가 아니라 무엇이 좋은 프로그램인가, 무엇이 좋은 환경교육자들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우리의 초점과 질문이고,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제도를 우리는 유지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는 그 논의거리입니다. 환경교육과 관련된 교육 분야, 환경 분야에 대한 논의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들이고 앞서 몇 개 국가에서 소개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잘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환경부 사이에서 협력을 잘하는 나라들은 제가 전 세계에서 찾아본 예가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참 좋은 예라고 생각했던 브라질의 환경부와 브라질의 교육부에서의 환경교육국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도 환경부와 교육부 사이에서의 협력은 요원한 일일 것이라고 좌절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 환경교육팀이 환경부에 만들어진 이후에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가능성들을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능성들은 그러한 국가 수준보다는 각 지역과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투표의회에서 뽑힌 교육 담당 지자체장과 지자체장들이 사이에서 협력 가능성들을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로 내려가면 우리가 교육과 환경 사이에서의 협력들이 더 많은 가능성들을 갖고 있다는 말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법상에서 US EPA에 환경교육국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환경교육국 또는 환경교육팀을 법상에서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러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꿈은 5년이나 10년 이후에 브라질의 민주주의가 훨씬 발달돼서 다시 환경부와 교육부 안에 환경교육과 관련된 훨씬 더 좋은 제도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과 함께 외국의 환경교육과 함께 고민해 볼 분들은 여러분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물과 관련된 재활용과 관련된 것들이 우리나라 환경부 내의 환경교육팀에서 모두 총괄한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환경부 내에서 환경교육팀은 어쩌면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환경부 내에서 US EPA 내에서 일본 환경성 내에서 환경교육 담당하는 부서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교육, 재활용과 관련된 환경교육, 또 다른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환경교육을 총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논의가 수년 전부터 US EPA나 일본 환경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함께 공유해 주게 된다면 아마 그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환경교육이 물, 대기, 흙, 생물들 나눠지지 않는 생태계 내에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고민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식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논의인데요. 유엔에서 시도했던 지속가능 발전이 우리나라 학교에까지 내려가는 것들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나름 모범 국가라고 생각하는 한국에서도 그러한데 이 중에서 어떤 나라들은 지속가능 발전 중요하긴 하지만 교육에서는 여전히 환경교육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나라도 있고요. 이 중에서 어떤 나라는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돼서 전 세계에 꽤 많은 돈을 쓰는 나라도 있습니다. 굳이 통역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어떤 나라는 유엔에 가입하지 않은 주체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들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사회를 어떻게 바꿔내는가인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보다 고민해야 될 것들은 보다 변혁적이면서 우리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참여적인 방식의 교육적인 접근이라는 것들이죠. 일본에 대해서 지속가능 발전에서 제가 고마워하는 건 일본이 지속가능 발전을 선도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것도 감사합니다만, 지속가능 발전이 진짜 무엇인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들을 개념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교육을 바꿔낼 수 있는, 기존에 했던 모든 교육에 적용해가지고 이것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연결하는 그 고리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교육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어떻게 존재했는가에 대해서 봤던 그러한 연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우리나라에 계신 환경교육가들과 같이 고민하고 싶은 것들은 이것입니다. 한국의 환경교육들이 지난 30년 동안 성공해왔던 것들은 어떤 영역이었을까요? 환경교육의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쓰레기를 50% 줄일 거야. 환경교육에 대한 방식이 정해져 있고,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돼 라고 정해진 곳에서 한국의 환경교육과 한국의 환경정책들은 그다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쓰레기 양도 줄였고요. 원전을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절약한 성공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뭐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다지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사회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4대강 사업, 지속 가능한 원전 수출에 대해서도 우리가 왠지 어색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 고민들이, 정말 환경교육은 보다 도구적인 방식의 접근과 보다 변혁적인 방식의 접근들이 함께 존재해야 된다는 이 질문과 연결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브라질이 추구했던 참여적 민주주의와 환경교육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나라는 환경정책의 수준에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들을 한 번 정도 겪었고, 그 경험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들은 어떻게 해야 환경정책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목표가 학교에서, 지역에서 나타났는지에 대한 확인들은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대만과 미국과 브라질의 경험들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더 깊은, 더 진지한 친구들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공유된 비전과 공동의 목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중일 환경교육 네트워크와 관련된 2014년 심포지움에서 한 물리교육자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환경교육자도 아니고 물리교육자인데 환경교육 네트워크에 와서 뭐라고 조언을 해주고 가셨었는데, 그건 뭐였냐 하면 말콤 글래드웰의 임계점이라는 것에서 두 사회를 연결하는 커넥터들과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전문가, 메이분들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세일즈맨들이 있다면 그 사회를 변하는 어떤 소수들이 존재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몇 분이 2014년 틴 심포지엄에서 강릉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건데 다행히 기억 못하실 걸 기대하고 제가 다시 소개하는 겁니다. 새로운 깊은 환경교육 협력에서 우리가 다른 경험에서 다른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질 경험이 무엇인지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보다 깊은, 더 깊숙한 진짜 친구들을 찾는 우리들의 시도에서 첫 출발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